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맛이 있으면 평생 못 마십니다. 지겹죠.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공기가 향기가 있다면 평생 못 마십니다. 지겹죠. 근데 이 물과 공기는 맛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맛있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그동안은 모방 성장을 한 겁니다. 전부 앞 세대, 그러니까 현인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른 기술을 우리가 전부 모방을 해서 대한민국이 2021년에 이 못 살던 나라,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동족 상장, 그 다음에 비극의 연속, 절대 빈곤 국가에서 선진국이라는 네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요 조선조에 살았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 수명으로 돌아가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그 시절 우리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벌써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 때 어떻게 살아줘야 되느냐면 우리의 첫 번째 삶이라는 것은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남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달프게 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잊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생을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느냐면 평균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계 인구가 80억이면은 명답만 80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명답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인생의 명답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누가 처벌하느냐면 내가 나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처벌하는 것을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작년 11월 16일이죠. 교황성하께서 특별 초청을 해주셔갖고 바티칸에 가서 교황성하의 바오르 6세 아련홀에서 아침 10시에 특별 아련을 했어요. 이 아련실은 국가 원수들 그 아련하는 방입니다. 근데 교황께서 첫 말씀이 뭐냐면은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이 뭐냐면은 로마의 제1대학에 한국학과에 작년에 무려 50대 1이었습니다. 그 유럽 전체에 한글 학교에 선생님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지금 그 5천만 명, 그 다음에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교황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통역하는 신부님이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따로 내가 직접 소개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은 한국의 작가고 최초의 밀리언셀러에 지금 논산에 김홍신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137권을 썼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저한테 교황께서 엄지척을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근데 교황께서 엄지척을 딱 해서 그 사진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교황성화 아련실에 가면은 일체 이제 물건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사진도 전문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요. 제가 이제 맨 왼쪽에 그다음에 교황성화 용식 추경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 한 분 넷이 찍었는데요. 사진을 찍는 분이요. 제가 이제 등치가 작으니까 앞에서 찍는 게 아니고 제 쪽으로 와서 옆에서 찍으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작은 사람이 아니고 별 차이가 없게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게 곧 창조다 이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가 전부 남의 걸 베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고 한국인이 춤을 추면 따라 추고 한국인이 옷을 입으면 따라 입고 한국인이 음식을 먹으면 따라 먹고 하는 세상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모방 성장에서 창조 성장으로 뛰어넘어야 하는데 요 넘을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요 단계를 넘기가 굉장히 고비가 많습니다. 그 고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그럼 한국인은요 누구라도 우크라이나를 마음속으로 지지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푸틴을 저 나쁜 인간, 저거 벼락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국제 정세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통일이 만약 되었다면 러시아는 우리의 국경입니다. 자, 우리 북쪽에는 우리가 그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죠. 우리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우리 국경이 어디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조건 러시아를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창조 정신입니다. 그걸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모방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자 논어에 보면 물화라는 게 있어요. 물건 할 때 그 물하고 화, 변화한다 할 때 그 화입니다. 물화는 찰스 다윈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서양 철학과 우리 동양 철학을 비교해 보면은 놀랍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에서 보면은 옛날 사람들 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의 종교의식, 철학, 민족의식, 문학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찰스 다윈이요 특출난 정도, 뛰어난 정도, 용맹한 정도 살아남지 못했다. 오직 변화에 잘 순응한 종만 살아남았다. 자, 이 물화는 뭐냐면 이 동양 철학이죠. 물화도 똑같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변화한다. 그 변화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 변화에서 가장 진화를 잘한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두 부부가 중무장을 하고 걸로 들어갔다.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래가 없어서 물속에 살 수가 없죠. 지렁이처럼 땅속에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 수가 없죠. 새처럼 날아다닐 수가 없죠. 표범이나 사자처럼 강인한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전갈이나 독사처럼 독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 지금 여기 여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산하면 그 아이를요, 부모가 몇 년간 돌보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짐승들 한번 보세요. 바로 나면은 특히 포유류요, 낳고 바로 그 애미를 따라다니면서 젖을 물고 생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간은 그거 안 되느냐면, 본래요, 그 직립동물이 되면서 이제 뇌가 이제 지금 현생 인류가 이제 평균 1.5kg인데요. 이게 뇌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언어로 그 소통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이요, 모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동물 중에 이렇게 손으로 마음껏 물건을 만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도구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두뇌 활동이면서 직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립을 하면은 여성의 골반이 좁아져 가지고 아이가 9개월 만에 나오지 않고 그게 21개월쯤 가면은 엄마도 아이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화되느냐면 조산이라는 걸로 진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진화를 연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전 세계가 형식상은 전부, 북한도 마찬가지요, 민주주의예요. 내세우는 건 다 민주주의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가장 근현대에 와서 가장 좋은 지도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가 됐습니다.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마 생각할 때, 야,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별게 아니네 라고 느낄 만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심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경제를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보와 보수, 오늘도 제가 서울역을 가느라고요, 이태원 쪽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거의 서울역까지 경찰차가 한 라인을 전부 막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위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기가 어디서 올 가능성이 가장 많으냐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패권주의를 미국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 오려고 하는 테크노 헤게모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헤게모니 속에서 그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했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안보는 이제 그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쪽도 안보는 그 3개국이 그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민족의 삶은 경제에 달렸는데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제가요, 이 경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은요, 제가 아까 저를 안내해 준 분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많아봐야 1,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많아봤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아마 700만이고 이스라엘에 지금 600 얼마, 700만, 많아봐야 700만일 겁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세계 군사적 기술, 과학기술, 생명공학, 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신이 뭐냐면 티큰 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세상을 꼭 만들고 가자. 이게 그 유대인의 그 교육 방침이에요. 거기는 베스트를 원하지 않아요. 베스트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니크를 원해요. 유니크라는 건 뭐예요? 다양성의 개성을 원하는 거죠. 다양성, 개성. 그러면 한국인을 보자고요. 한국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 후당서, 신당서 등 당나라 기록, 그 책부원부 이런 기록을 국서를 보면은요, 그 소정방, 계필하력 이런 그 대장군들이요, 당 고종 때입니다. 태종 이후에 고종 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폐하, 이 민족은 완악하고 굴종할 줄 모르고 반드시 다시 독립해서 일어나는 무서운 민족이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은 사내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이고 여자는 우리 군사들에게 모두 위문포로 나눠주십시오. 근데 당 고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에 짐의 뜻과 같도다. 반드시 실행하라. 그래서 백제, 고구려 처절하게 멸망합니다. 지금 동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서 갈등의 원류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발해가 건국돼 있죠. 발해가 고구려 멸망한 뒤에 발해에서 무려 20몇만 명을 끌고 갔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소신료와 말하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남쪽에,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20만 명을 그 중국이 만약 끌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를 완전히
그 지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갔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대조영 기일을 일으켜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해요. 그리고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티베트, 그러니까 옛날은 토번이었죠. 티베트이 그 높은 곳에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용맹해가지고 당나라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당 태종이 가장 아끼는 공주를 토번, 티베트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 나라를 쳐들어가서 한 방에 항복을 받고 토번이 거느렸던 수십 개 국가를 한꺼번에 가져온 게 바로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입니다. 이제 이 정도만 아셨겠죠. 이게 우리 민족의 DNA 구조가 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이 그런 정신이었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은 뭐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일본인,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온대지방 쪽, 그 다음에 독일인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 강성한 나라들, 이게 그 국민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해요. 이 두뇌가 얼마나 좋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좋은 게 남북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강수량이 1000mm 이하 지역은 거의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밀농사는요 마른 밭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1000mm 이상 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죠, 강수량. 그런데 논농사를 지어요. 왜냐하면 농농사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논농사를 1000mm 이상인데 대한민국은 유달리 산악국가예요. 농경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이동하지 않는 정착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으려면 품앗이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심을 때요? 어떻게 심어요? 그냥 서서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기계로 심는 거 말고요. 전부 숙이고 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의료봉사 조직체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3박 4일씩 그 농촌, 그 무의촌에 가서 그 의료봉사를 하는데 가보면요, 노인들 거의 100% 무릎, 허리, 관절 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게 전부 어떻게 돼요? 서서 짓는 게 아니고 전부 숙이고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고통, 그 육체적 고통,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뭘까요? 노래, 춤, 그 다음에 음료 중에 이제 그 막걸리 뭐 이런 것이죠. 음료. 그 다음에 그 연합, 이게 그 두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그 무당이 점성술을 이제 무당이 점을 칠 때 두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도둑점과 비방굿을 못하게 했습니다. 도둑이 뭐예요? 옛날에 그 한 동네에 전부 일가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도둑 맞은 거를 잡아내는 순간 그 사람이 도둑놈이죠. 그 사람은 그 동네 못 삽니다. 그래서 도둑점을 못 치게 했어요. 두 번째, 아무리 의리가 상해도 그 사람을 비방해서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화살을 날려서 그 사람 심장을 그 박혀갖고 죽게 하는 비방굿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정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암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행복 어디에 있죠? 예? 행복 어디에 있어요? 지금 꼭 충청도 온 것 같아요. 여기 이 남쪽은 경상도나 저 호남 쪽에 남쪽에 가면은요, 뭐 이렇게 하면 반응이 즉각 와요. 근데 제 고향 충청도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웃기는 얘기를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씩 웃고 말고, 그것도 금방 웃질 않아요. 조금 지나야 이렇게 씩 웃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죠?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묻지 않으면 전부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마음 밖에 있습니다. 행복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내 앞으로. 지금 여러분은요, 아까 조선조 말씀드렸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좌를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듣는 이유가 바로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죽음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죽음 때문에 역사, 철학, 종교, 문화, 예술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예요? 인생의 천리를, 도를 깨달아서 내 남은 인생을 재밌게 살겠다라는 게 철학이에요. 역사는 뭐냐?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역사의 문제예요. 그럼 문학예술은 뭐냐? 남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가꾸어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문학과 예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요즘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염색을 포기를 했어요. 염색을 딱 포기했더니 염색약 하나 포기했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도 하고 뭐 강연을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1cm만 흰머리가 올라와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염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탁 놓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다가 뭐 바를 필요도 없어요. 자, 하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편하네요. 그러면 하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문학이고 철학이고 역사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걸 깨닫는 게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온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비주의, 선비사상, 양반정신입니다. 그 선비주의의 상징이 충효예가 들어갑니다. 선비답다는 게 뭐예요?
이미 도를 깨우쳤다는 의미예요. 도를 깨우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충효예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조선조 그 선비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글만 읽고 이랬을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그 다음에 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학이죠. 수학, 그 다음에 춤, 노래,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뭐예요? 양반이죠. 양반은 뭐예요? 문과 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글만 읽고 이거는 양반이 아니에요. 문반이에요. 이건 문사예요. 그러면은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쏘고 하는 사람은 무반이죠. 무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사와 그 문사를 합쳐놓은 게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곧 양반 사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비 사상을 선비주의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개량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선비정신입니다. 그러면 선비정신 한번 살펴보죠. 문이라는 시효를 받으려면 옛날에는 나보다 아랫사람,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는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그러면 무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무의 시호는 어떻게 내렸느냐? 이순신 장군 보세요. 그분이 남긴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양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의 정신이 아니고 문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그 왜군들하고 전투해서 그 적은 12척밖에 안 되는 배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순신의 정신을 살펴보면 바로 선비정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충효예가 지극했던지요. 그 어머니가 저기 그 여수 앞바다 그쪽 남쪽에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머니가요, 어머니를 거기 그 근처까지 모셨어요. 이게 효와 예가 함께 있는 것이죠. 충은 물론 나라에 관한 충은 의심할 여지 없었죠. 근데 어머니를 거기까지 모셨어요. 그 노인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육로로 경성까지, 서울까지, 한양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백길로 가는데, 옛날에 백길은요,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에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배를 타고 가는 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에다 내 관을 실어라. 왜? 저런 효자에게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그 올라가시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충효예, 이게 반드시 선비정신의 상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정신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에요, 책을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50권밖에 못 읽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년에 52주니까 명절 때 2번 빼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은 1년에 50권이죠. 그런데요, 적어도 문학, 철학, 종교, 사회,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그 다음에 그 가장 간결한 언어를 가지고 그 인생의 풍요로움을 풍기는 시집, 이런 것들을요 적어도 500권은 읽고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도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도. 동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의 상징은 또 뭐냐면 중용이에요. 여러분은 중용을요 가운데에 이렇게 오롯이 있는 걸 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정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중용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 녀석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처가에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요. 너 왜 짜증 내냐 그랬더니 가면은 매일 그 듣는 얘기가 그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보수 편을 드는 얘기를 한대요. 보수 편 드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그걸 들으니까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그 양반은 정상이야. 나이를 먹고 보수 편을 드는 게 정상이야. 문제는 네 애비가 문제야. 네가 집에서 네 애비가 글 쓰는 거나 뭐를 보면은 네 애비가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애비가 옳고 그쪽은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른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게 아니야. 뭐냐? 틀리다, 옳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을 명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정신적 풍요로움과 관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 지혜, 이것이 곧 뭐야? 중용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활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젊어서 탁구 선수들 있죠. 그러니까 누구죠? 현정화, 그다음에 그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86년이죠. 중국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할 때, 그때는 중국하고 우리가 중공이라 수교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 갈 때는 이제 말하자면 국정원이죠. 거기에서 서약서, 그러니까 거기 중국을 다녀왔다는 서약서를 절대 쓰지 않겠다. 거기 가서 사진을 찍지 않겠다. 거기 가서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다. 자료나 책을. 이런 거를 각 서명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86년이고 87년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할 때 또 거기까지 응원하러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탁구를 꿈꾸고 있는 그 친구들이요, 학교마다, 그 다음에 동네마다 이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자, 전국에 몇만 명의 말하자면 주니어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정신없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매일 운동 연습을 해서 드디어 한국의 대표적 인물이 몇십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에 몇 명이 세계적 선수가 됩니다. 자, 지금 그 K-팝의 그 방탄소년단 보세요. 10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근데 비틀즈가 뭐예요? 몇 인조죠? 4인조였죠. 오래 못 갔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몇 인조예요? 7인조죠. 7인조가 10년간 연습생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생기겠죠, 다른 나라가. 소녀시대가 몇 인조였죠? 11인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품앗이 둘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방탄소년단에게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그 품앗이 정신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를 보세요. 한국인은 그동안 모두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 국가고 이게 정변이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연습생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도가 OECD 국가에서 꼴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 30년 전만, 4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만.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연상해냈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비교법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모두 다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저금 통장, 그 다음에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자녀, 부부 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행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법을 가지고 살면 관상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칭찬을 잘 못하고 웃음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뒤집어 주셔야 돼요. 바꿔 주셔야 돼요. 제가 로마에 가서 놀란 것은요, 교황성화와 유흥식 추기경님은 전 세계 그 가톨릭계에서 1인자가 교황이고 2인자가 국무성 장관, 3인자가 바로 한국인인 유흥식 추기경이 맡고 있는 성직자성 장관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성직자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한국인이 맡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자기 교황에 가장 근접한 양반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한국인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두 양반은요 40여 분간 같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웃으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돼요. 되다 금방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웃는
얼굴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황께서 마지막 말씀을 그랬어요. 늘 웃으세요. 이게 교황께서 마지막 제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 하고 돌아섰는데 잘 웃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요, 저도 잘 웃지 못해요. 웃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감이 만끽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만끽하려면은요, 우선 관상을 바꾸셔야 돼요. 관상을 어떻게 바꾸냐? 자꾸 웃는 얼굴로 가면은 관상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가장 빨리. 그러려면 웃는 얼굴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법을 아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교법을 나한테 유리하게 응용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제자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주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례를 잘 안 쓰려고 자꾸 버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87년부터 주례를 썼는데 너무 일찍 썼죠. 지금까지 실패한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알려진 거는 실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례가 청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누가 실패하면 제 역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해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언론사 사장 딸인데 그 소문 때문에 저를 꼭 주례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고지에다 주례사를 쓰거든요. 그 원고를 모으면 나중에 책 한 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쓰는데 주례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욕심이 나가지고 쓸 때마다 고심을 해요. 더 잘 쓰려고. 그날도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제가 원고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제가 읽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날은 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주례를 승낙한 날부터 나는 몇 달 동안 다쳐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사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 조심 마음 조심해서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대들이 만들어 줬으니 그대들은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목욕 재개하고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으니 앞으로도 내 스승처럼 살아주세요. 네. 그랬더니요, 죽기 살기로 쓴 그 주례사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앞에 얘기만 해요. 문화유산 국민식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이 그 수필을 딱 읽고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거 써먹어도 되냐고 그래요. 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무슨 권한이라고 그러죠? 예? 저작권.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쓰면 어떡할 거냐. 즉각 고발이죠. 그랬더니 고발하시오 그러고 써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스승들이 있는데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손을 들어요.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 딸아이가 지금 5살인데 걔가 27살 때 결혼을 시킬 테니까 주례를 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오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막 제자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그러고서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러네요. 1월 11일 날
이 녀석이 또 모임에 갔더니 손을 들더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또 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세를 생각해서 25살에 주례를 결혼시킬 때 이제 주례서 주십시오.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 나서 또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98살에 주례를 서야 돼요. 근데 여쭤볼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건강하게. 이게요, 놀라운 칭찬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 녀석이요, 저보고, 보통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년 전에 보나 지금이나 참 똑같습니다 그래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 제가 진짜 젊어 있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 논산에 문학관 행사 때문에 내려가면 시골에서 있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요, 야, 너도 이제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은요, 주름살이 왜 많고 머리는 왜 언제 빠졌는지 뭐 그렇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저보고, 선생님 은발이 참 잘 어울리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흰머리가 어울린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닌데 은발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화상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야, 이 사람아, 그건 칭찬이 아니네. 뭐가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은발에 홍안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칭찬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유심히 보세요. 관상이 좋아요. 건강해요. 그리고 인생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 인연이 좋아요.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자, 제가요, 3월 얼마에 3월 며칠인데 일요일에 법륜 스님하고 만일 기도를 끝내고 올해부터 만일 기도를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됐는데, 만일 기도라는 것은 30년입니다. 이게 1차 만일 기도가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30년 만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일 그때 축사할 때 그랬어요. 만일 기도를 하려면 제가 106살이 돼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되게 좋아요. 제가 106살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식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 살아있자. 그럼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부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부총님께서. 저보고 소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건강을 챙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젊은 시절에는 이 동네 양반이네요. 신성일 선배, 성일이 형을 되게 미워했어요. 제가 만나는 순간 내가 선배를 내가 굉장히 미워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어느 날 여원인가 주부 생활에 보니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저녁을 먹는
밥상이 뭔 줄 아세요? 옥수수 반도막에 과일 넣고 이게 저녁이에요. 쟤들은 그거 먹기 싫은 건데 그게 저녁 식사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아. 배우는 배 나온 사장 역할을 할 때는 배다모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젊은 역할을 하려면 배가 나오면 젊은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뭐야?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배우의 운명인 거야. 숙명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 크고 인물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제가 작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왜? 작기 때문에 열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식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술을 남들처럼 마실 수가 없어요. 많이 마시면은 뭐 쓰러지니까. 자, 두 번째. 제가 사랑은 잘 못해요. 그런데 미움, 분노, 화, 이건 잘 버려요. 저는 지금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 뭐냐면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를 계엄 때 잡아간 양반이요. 그 전두환 측근이었죠. 잡아간 양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진짜 이 양반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절방석을 놓고 108배를 하고 향과 초를 켜놓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만은 누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행복하죠. 네.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그 교황성화 초대를 받을 만큼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저는 그 불교 공부를 하느라고 지광 큰 스님 밑에서 성공부도 했지만 지금 법륜 스님하고 벌써 20여 년간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남들이 저를 불교 신자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도하는 거는 가톨릭식으로 하고 몸은 불교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8배를 해요. 매일.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서 이 절방석이 없어서 불편하면은 이부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위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108배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 지겨워져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면은 뭐냐면 내가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 당신들은 모르지만은, 국가는 모르지만은, 민족은 모르지만은, 세계 인류는 모르지만은, 병든 이는 모르지만은, 가슴 아픈 이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들은 모르지만은 나만 충족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효하고 썩는 거는 한 끗 차이예요. 썩는 거는 인생을 망가뜨리지만은 발효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뭐냐면요, 내가 이 육신이 발효할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 발효하는 것이죠. 생각이 발효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지적 감수성이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 얘기를 했죠. 태어날 때부터 살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홍익인간이죠.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근데 본래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도록 아까 품앗이 정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오기와 끈질김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이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요 2000년 전에 빼앗긴 땅이에요.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그렇게 많이 몇백만 명이 죽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죽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모진 고난을 겪고만 살다가 지금 한 70년밖에 안 됐죠. 20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살던 땅을 쳐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쳐들어갔느냐? 배를 타고 가는데 영국군이 막아가지고 어느 섬에다가 가둬놔요. 그때 영국군에 근무를 했던 유대인이 배를 구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영국 배가 막아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배 안에서 전부 탄식 투쟁을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 명씩 바닷속으로 떨어져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이 그 배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독립을 합니다. 그런 민족의 그 DNA가 유대인을 만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정신이었느냐? 그동안 얼마나 이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인가요? 미국에서 이민 갔던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오면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글로 갔는데 지금은 거기서 재산을 다 팔고 와도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사요. 그만큼 한국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잘 못 사는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은요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났어요. 노령 인구도 가장 빨리 늘어나요. 그런데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살아요. 전 세계에서 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에 비해서 그 약값 있죠. 의약품 값이 지금 아마 한 1년에 아마 한 25조 넘었을 거예요. 약값만. 그러니까 노년에 한국인이 왜 아픈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좋게 건강하게 노후를 남은 인생을 즐기려면 지금부터 노르셔야 돼요. 근데 노는 게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노는 거 아닙니다. 노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생은 활쏘기와 같다고 그랬죠. 근래에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골퍼들 있죠. 프로 골퍼들하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배워요. 하루에요 8시간씩 끊임없이 해요. 지금 전국에 그 주니어가 몇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을 휘젓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한 100명쯤 될 거예요, 거의. 그 중에서 몇 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끊임없이 지독하게 연습을 10년 이상씩 해서 결국 거기까지 와요. 근데 그 중에서 수만 명 중에 불과 몇 명만 세계적 스타가 되고 100여 명 정도만 한국의 스타가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코치나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매진하셔야 돼요. 참,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속이 뒤집히실 거예요. 여태도 고생하고 내가 살았는데 앞으로 10년 더 하라고? 10년 더 열심히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화를 쏘세요. 쏘고 화살 꽂힌 자리에 내가 원하는 금을 그으면 돼요. 명중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역을 미리 그려놓고 쏘지 말고 화살을 먼저 쏘고 관역에다가 금을 그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신나게 놀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졌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꼭 사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